왕만이는 변명하듯 설명을 했다. 그 늙은 도적은 곧이어 손만년과 저만춘이라는 놈들이 있으면 빨리 기어나와라 하고 외쳤소이다. 우리 설산파 제자들은 그와 같은 호통소리를 듣자 더는 참을 수 없어 9명이 우르르 몰려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당에 나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지요. 심지어 지붕 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사제는 반쯤 닫혀진 그 객실까지도 살펴보았으나 탁자 위에 촛불만 켜져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정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있던 방에서 그 누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바로 그 늙은이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우리 보고 들으라는 듯이 호통을 쳤습니다. 손만년, 그리고 저만춘, 너희들 두 놈은 양주에서 왜 나의 손녀딸을 희롱했지? 나의 이 손녀딸로 말하면 나이가 어리나 매우 아름답다. 너희 두 놈의 짐승 같은 녀석이 어떤 더러운 생각을 했을 것인지 짐작할 만하다. 너희 두 놈은 어서 기어나와라. 이와 같은 호통소리에 손만년 사형과 저만춘 사형은 더욱 울화통이 터져 그만 검을 들고 그 방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때 경사형이 소리쳤지요. 조심해. 모두 함께 들어가자. 그 순간 그 방의 등불이 꺼졌고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손사형, 저 사형. 그러나 두 사람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방 안에서는 무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여 재빨리 화석자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달려들어가 보니 손만년 사형과 저만춘 사형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이미 몸이 뻣뻣해진 상태였습니다. 장검은 그들의 곁에 놓여 있었지요. 경사형과 저는 두 사형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손만년 사형과 저만춘 사형은 힘없이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전신에 상처 하나 나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어떤 수법으로 그들을 해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설산파의 제자들은 창피 막심한 일이었지만 그 늙은 도적과 처녀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가만규는 한숨을 내쉬며 한마디 덧붙였다. 양주에서 우리들은 그런 늙은이와 처녀를 눈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사형과 저사형이 아마 그 손녀딸을 몇 번 쳐다본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석청과 민유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석청은 넌지시 입을 열었다. 경형, 나의 불측한 자식놈이 능소성에서 큰 죄를 짓게 된 날이 언제였소? 경만종은 기억을 더듬더니 말했다. 12월 초열흘 날이었지요.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 3월 열이틀이니 백사형은 능소성에서 떠난 지 이미 3개월이 되었구려. 그렇다면 지금쯤 현소장은 잿더미가 되었겠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경형 그리고 왕형 여러 형들에게 내가 약속을 하겠소. 우리 부부는 그 녀석의 행방을 반드시 알아보겠으며 사로잡은 후에 능소성으로 데리고 가 백나으리와 봉사형 그리고 백사형에게 사죄를 하겠소. 그리고 일일 불과삼 정불삼의 행방도 알아내어 그때 백나으리에게 알려드리리다. 그렇게 된다면 백나으리가 친히 나서서 일을 처리하면 될 것이외다. 그럼 이만 실례할까 하오. 그는 폭언을 했다. 가만규는 급히 말했다. 아니, 당신은 겨우 그 몇 마디 말을 하고 떠나려는 것입니까? 석청은 아연해서 말했다. 가 사형, 또 무슨 할 말이 있으시오? 가만규는 냉랭히 말했다. 우리들은 당신의 아들을 찾지 못했소이다. 그러니 당신네 부부가 능소성으로 가서 우리 사부님을 만나주어야 우리들의 체면이 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석청은 난감한 듯 말했다. 능소성으로 물론 가야지요.
그러나 모든 일에 어느 정도 단서가 잡혀야 하지 않겠소? 가만규는 경만종을 바라보았다가 왕만인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가 그는 성이 난 얼굴로 분연히 말했다. 석 장주 부부를 우리들이 만나보고도 능소성으로 모셔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사부님께서 아시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야말로. 석청은 그의 뜻을 알고도 남았다. 그들이 많은 사람의 수로 자기네들을 억지로 대설산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잡지 못하면 그의 애비라도 잡아가서 목숨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석청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백나으리는 덕망이 높으신 분이지요. 불초는 항상 그분을 존경하며 위더른으로 모셔왔소이다. 만약에 백사형이 이곳에 계시어 백나으리께서 명을 내려 불초에게 능소성으로 가자고 한다면 불초는 반드시 명을 받들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는 자기의 허리에서 검은 검집의 장검을 풀며 민유에게 다시 말했다. 3회 그대의 검도 푸시오. 민유는 검을 풀어 석청에게 건네주었다. 석청은 두 손으로 쌍검을 받쳐들고 경만종에게 내밀었다. 그들 부부가 생명처럼 아끼는 흑백 쌍검을 맡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설산파의 체면을 크게 세워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들 두 부부가 이 보검을 찾기 위해서도 능소성으로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경만종은 몇 마디 사과의 말을 하고 흑백 쌍검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가만규는 달랐다. 가만규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사질녀의 한 목숨과 봉사형의 한쪽 팔 사모님이 산에서 내려가시고 백사형의 형수님께서 실성을 하시고 손사형과 저사형이 비명 행사한 것을 어찌 당신네 두 자루 무쇠로 만든 칼과 맞바꿀 수 있다는 거요? 경사형이야 당신과 교분이 있어서 당신의 체면을 봐주겠지만 이 가아무개는 당신을 모르오. 당신은 오늘 능소성으로 가야 하오. 가기 싫어도 가야 하오. 석청은 미소 지었다. 내 아들놈이 귀파에 큰 죄를 지었으니 불초는 사죄를 하는 것 외에 더 무슨 할 말이 있겠소? 가형이 설산파의 고수로서 무공이 고강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소. 비록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평소 악모해왔소. 그는 두 손바닥 위에 장검을 받쳐들고 경만종이 그 두 자루의 검을 받아가기를 기다렸다. 가만규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들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대설산으로 가려면 한바탕에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가 스스로 무기를 바치려고 하니 오히려 잘 되었다. 무기를 빼앗은 후에 처치하면 될 것이다. 신뢰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지 않으냐? 그는 석청이 검을 거두어 들릴까봐 신속히 앞으로 나오며 두 손을 일제히 뻗쳐내어 설산파의 금나수법으로 석청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두 자루의 장검을 힘주어 움켜쥐고 말했다. 그럼 먼저 당신의 무기를 바치시오. 팔을 와락 잡아당겨 장검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두 자루의 장검은 석청의 손바닥에서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가만규는 깜짝 놀라 두 팔에 힘을 불끈 주고 일갈했다. 떨어져라. 힘껏 잡아당겼다. 그 순간 두 자루의 장검에서 세찬 힘이 쏟아져 나와 그의 두 손목으로 밀려들었다. 뚝 하는 소리가 나며 대뜸 그는 손목 관절이 탈골되고 말았다. 아이쿠. 그는 신음을 내뱉으며 검을 놓고 물러섰다. 두 자루의 검은 여전히 석청의 손바닥 위에 얌전히 놓여져 있었다.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석청이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은 것을 똑똑히 보았으므로 그 누구도 석청에게 따질 명분이 서지 않았다. 가만규는 고통과 울화를 참을 수 없어 오른 다리를 들어서 맹렬하게 석청의 아랫배를 걷어찼다. 경만종은 급히 외쳤다. 무례를 범하지 말게. 즉시 손을 뻗쳐서 가만균의 뒷덜미를 잡고 뒤로 끌어당겼다. 가만균의 발길질은 허공을 걷어차고 말았다. 경만종은 석청의 내력이 무서운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가만균의 발길질이 석청의 몸에 격중되었다면
가만균의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경만종은 무공이나 견식이 가만균을 훨씬 능가했다. 그는 10손가락에 힘을 주입하고 조심스레 손을 뻗쳐서 석청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장검을 움켜쥐려고 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막 검집에 닿는 순간 그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움찔 떨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뜨거운 기운이 가슴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석청의 내공이 장검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것이 틀림없었다. 경만종은 내심 부르짖었다. 야단났구나. 그는 석청이 이와 같은 함정을 파놓고 자기를 끌어들여 자기와 내공을 겨루려는 속셈을 지녔음을 직감하였다. 사실 내공을 겨루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으며 강한 자는 살아남지만 약한 자는 패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두 사람의 내공이 별 차이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겨뤄야 비로소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며 나중에는 손을 멈추고 양보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공의 겨룸인 것이다. 경만종은 부득이 석청과 겨루지 않을 수 없어 내심 절망감을 맛보았다. 그가 어떻게 석청과 겨룰 수 있겠는가? 그러나 뜻밖에도 석청은 두 칼을 경만종의 손아귀에 쥐어주며 웃었다. 우리들은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요. 어찌 우애를 손상할 수 있겠소? 그럼 이만 작별합시다. 경만종은 조금 전에 석청이 조금만 힘을 주었다면 자기는 이미 피를 토하고 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멍하니 쌍검을 받아들고 서서 온 얼굴 가득 부끄러움을 담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었다. 석청은 민유를 바라보며 말했다. 삼해, 우리는 별량성으로 갑시다. 민유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사형, 그 애가. 석청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말을 가로챘다. 차라리 견이처럼 한 칼에 살해당했으면 좋았을 것을. 민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형, 어떻게 그런 말을. 석청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백마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그녀를 부축하여 말에 태웠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그녀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저 여자가 과연 강호를 떨어 올리는 빙설신검인지 의문스러울 지경이었다. 설산파의 여검객 화만자는 현소쌍검 석청 부부가 말을 몰아 떠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측은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 왕만인이 가만균의 탈골된 손목뼈를 맞춰주고 있었다. 가만균은 연신 빌어먹으리니 제기라리니 욕을 해대고 있었다. 화만자는 그 광경을 보자 눈살을 찌푸리며 경만종을 바라보고 입을 열었다. 경사형, 이번에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하는군요. 경만종은 말했다. 꼬이는 게 당연하다. 상대방의 무공이 얼마나 고강한지 너도 보았지? 우리 7명이 힘을 합쳐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으니 할 수 없다. 그들의 무기를 압류했으니 능소성으로 돌아가도 할 말은 있는 셈이다. 말을 하면서 그는 흑백쌍검을 검집에서 뽑아보았다. 백검은 얼음과 같이 싸늘한 한기를 뿜어냈고 흑검은 먹처럼 새까만 빛을 뿜어냈다. 그 싸늘한 광채가 발산되자 살을 에이는 듯한 통증이 뼈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정말 보기 드문 희세의 보검이었다. 경만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진짜로구나. 화만자는 그와 같은 보검을 감탄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검은 물론 진짜예요. 우리들이 사람을 잡아두지 못했는데 이 두 자루의 보검을 능소성까지 무사히 가져갈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경만종은 흠칫해서 물었다. 화삼해, 어째서 그와 같은 말을 하지? 화만자는 말했다. 작년 어느 날 소매가 백사형 부부와 잡담을 나누며 천하의 보검과 보도를 논한 적이 있어요. 마침 옆에 있던 석중옥이라는 계잡종이 끼어들어 말하기를 자기 부모의 흑백쌍검이 천하에서 으뜸이라고 했어요. 석중옥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 부부는 흑백쌍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들인 자기를 대설산으로 보내 무공을 배우게 하느라고 몇 년씩 떼어놓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한시도 흑백상검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 장주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보검을 우리에게 맡기긴 했지만 만약 어떤 수작을 부려 보검을 훔쳐간 후 훗날 능소성으로 찾아와 우리들에게 보검을 내달라고 한다면 일이 매우 난처하게 되지 않겠어요? 가만균이 그 말을 받았다. 우리 7사람이 철통 같은 수비로 보검을 지키고 있을 텐데 그들이 무슨 재주로 보검을 훔쳐간단 말이오? 경만종은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다. 화삼의 말이 옳네. 결코 쓸데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군. 석청이라는 사람은 만만한 인물이 아닐세. 그러니 우리들이 신중히 경계를 해야 할 것이네. 왕만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매사를 조심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일이오. 오늘부터 우리 6사람의 남자들이 매일 밤 차례로 보검을 지키기로 합시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물었다. 경사형. 그 석가가 별량으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그자의 뒤를 쫓아서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다른 길로 앞질러 가는 것이 좋겠소? 경만종은 별량으로 가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상대방에게 겁을 집어먹은 행위라고 생각되었다. 더군다나 별량은 이름난 큰 성인데 이곳까지 왔다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소심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보검을 가지고 별량으로 가는 것은 역시 위험을 자처하는 일인지라 일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였다. 벼랑간 호통 소리가 들려오며 저쪽에서 한때의 관졸들이 나타났다. 4명의 가마꾼이 파란색 가마를 메고 달려오고 있었다. 아마도 관가에서 사람이 나온 모양이었다. 후감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조사를 하러 나온 모양이었다. 경만종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때 자기들이 무기를 들고 이곳에 모여있는 것은 의심을 받기 쉬우며 관가와 충돌을 하게 된다면 귀찮은 일이라 생각했다. 그는 급히 말했다. 자, 빨리 가자. 7명의 설산파 제자들이 재빨리 그곳에서 떠나려 할 때 한 명의 관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살인 강도를 놓치지 마라. 살인 강도들이 도망을 치려고 한다. 경만종은 관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휘둘러 여러 사람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다. 그때 관졸의 날카로운 외침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살인자의 이름은 백자재이며 설산파에 늙어도 죽지 않는 장문인이라고 했다. 무희무덕한 백자재야. 이 못된 놈들아. 때를 지어다니며 남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니 정말 흉악하구나. 저놈들을 잡아라. 설산파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놀람과 분노로 인해 온몸의 솜털이 빳빳이 곤두섰다.